네, 반갑습니다.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건강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어,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리듬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혈압이라는 것도 하루에 뭐 수만 번이 수천 번이 수백 번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구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토는 위에 스텝이 꼬이는 게 아니다. 구토는 가히 걸작이라고 할 만큼 절묘하고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수백만의 작은 수용체들이 위의 내용물을 점검하고 피를 조사하고 뇌가 보내는 신호를 감지한다. 온갖 정보가 거대한 신경섬유 조직에 모여 뇌로 전송된다. 뇌는 정보들을 분석한다. 경보음의 빈도에 따라 토할지 말지 결정한다. 뇌가 엄선된 근육에 지시를 내리고 근육은 지시를 따른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토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놀라서 뭐 병원을 뛰어간다든지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뇌에서 우리 몸을 위해서 그런 작용들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토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설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위장에 존재한다면 토라는 형태로 나올 거고 위장을 이미 통과한 상태라고 한다면 설사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7페이지에 보게 되면 나쁜 음식물이나 술에 의한 식중독이면 역시 구토가 강력한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정정당당하게 구토 직전에 구역질 신호를 보낸다. 구역질은 또한 무엇이 나쁜 음식인지 알려준다. 이렇게 우리 몸을 살기 위해서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토가 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약으로 해결을 하려고 자꾸 하죠. 몸을 살기 위해서 일으키는 작용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111페이지에 구토는 배가 주는 벌이 아니다. 오히려 위와 장 그리고 뇌가 마지막 보루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한다는 증거다. 미처 감지하지 못한 음식물의 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여행시 눈과 귀의 불협화음에 재빨리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아낀다. 구역질은 미래를 위한 나침판이다. 우리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지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를 한다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토라는 것은 굉장히 내 몸이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혹은 우리가 굉장히 어지러워도 구토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113페이지에는 이제 변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비는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이제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식이섬유는 비록 장 근육의 활기찬 운동을 독려하지만 종종 복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물에 녹는 식이섬유는 장 근육을 독려하는 힘이 세진 않지만 내용물을 부드럽게 만들어 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식이섬유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불용성이라고 하는 건 물에 녹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물에 녹는 거는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해조류에 들어있는 리그닌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뭐 그렇게 힘이 세진 않지만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복통의 원인이 되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식이섬유를 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다. 물이 없으면 식이섬유는 그저 단단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물이 있어야 공처럼 부풀어 오른다.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이 식이섬유가 수분을 빨아들이고 해서 부풀어서 장 위벽을 칠 때 우리는 연동운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고 변비가 생겼다는 분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물을 안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몸에 수분이 언제가 부족한지 느끼는 것들이 1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콧속이 마르면 몸에 수분을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때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평소 수준으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이렇게 코딱지가 딱딱해져 갖고 코가 아플 때 그때는 몸에 수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변이 나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장은 대부분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오르막, 수평, 내리막. 변기에 앉으면 우리는 대부분 마지막 내리막 부분을 비운다. 다음 날이면 뒤에서 내용물이 밀려 대장의 마지막 내리막 부분이 다시 채워지고 변기에 앉으면 역시 이 부분이 비워진다. 그게 계속 반복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먹은 횟수만큼 변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에 3끼를 드시면
세 번의 변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변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2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할 때는 어때요? 2시간 간격으로 배변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이들 똥이 딱딱해져서 손가락으로 파내든지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34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이 보내는 신호가 도덕을 담당하는 영역에 도달한다고 해서 장이 도덕적 사고를 조종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은 제2의 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이 안 좋게 되면 꼭 도덕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까지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영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뇌가 안 좋고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뭐였어요? 장청이 거로 뇌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머리도 혼탁한 법이거든요. 135페이지에 튼튼한 장을 가진 쥐들은 정말로 더 오래 의욕적으로 헤엄을 쳤을 뿐 아니라 혈액 속의 스트레스 호르몬도 적었다. 또한 기억력 및 학습 능력 테스트에서도 다른 쥐들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쥐들의 미주 신경을 잘라본 결과 두 집단 사이에는 더 이상 차이가 없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신경이 발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마이크로바이옴 얘기인데요. 장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쥐들을 물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때 장이 튼튼한 쥐들이 더 오래 버텼다라는, 집중력도 더 뛰어났다는 얘기거고요. 136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정보 수집 기관이다. 장에 비하면 눈, 코, 귀, 피부는 아무것도 아니다. 눈, 귀, 코, 피부의 정보는 의식에 도달하고 환경에 반응하는 데 이용된다. 주차 센서가 경보를 울리는 것처럼 정보를 주어 위험에 대처한다. 반면 장은 거대한 매트릭스다. 장은 내부 세계를 감지하고 무의식을 위해 일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감기가 오려고 해도 어때요?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위장이 딱, 모든 질병의 시작은 위장에서 시작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 스트레스, 우울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건강한 장은 씹지 않고 삼킨 콩 한 조각까지 시시콜콜 뇌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신호는 뇌로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러기 위해서 장은 이른바 장뇌라 불리는 자체 신경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뭔가 중요해 보이는 일이 생기면 장은 머리에 있는 뇌에 신호를 보낸다. 뇌 역시 모든 정보를 즉시 의식에 전달하지 않는다. 정보를 의식에 전달하면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를 통과해야 한다. 이 문지기가 바로 간뇌의 일부인 시상이다. 그래서 시상이 우리 모든 것들을 조정한다고 하죠. 호흡도 시상, 호르몬도 시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9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기간에 걸친 작은 만성염증, 나쁜 박테리아 혹은 모른 채 살아온 어떤 음식물의 불내증이 과민성 장후군을 야기한다. 그러나 이런 최신 연구 결과에도 여전히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를 우울증이나 건강 근심병으로 여기는 의사들이 있다. 진찰할 때 장에서 눈에 띄는 손상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고장이 나면 우울증도 그렇고, 왜 그러겠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행복하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나는 불행하다라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느낌. 그러면 장에서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장에서 90에서 95%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라는 연계성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건강염려증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143페이지에 보게 되면 모든 스트레스는 소화를 방해하는 신경을 자극한다. 그러면 우리는 음식에서 에너지를 거의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화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결국 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자, 우리는 자율신경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계에는 교감신경, 동물성 신경계와 식물성 신경계가 있는데, 동물성 신경계는 뇌에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 춥다, 덥다 이런 것들은 다 뇌에서 인지를 하고요.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다 뇌에서 통제를 하는데, 심장을 1분에 70회를 뛰게 해야지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밥을 반 공기를 먹었으니까 위산을 면밀히 분배해야지.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율신경계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럼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두 개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딱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쉽게 느끼는 것은 낮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요. 저녁 때 모든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셔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드신다든지 하고 잔잔한 음악을 듣게 되면 몸이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때는 부교감신경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교감신경을 바짝 긴장을 시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은 전부 소화기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딱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쌓였을 때 삼겹살에 소주를 먹어도 화가 안 풀리는 이유들 잘 해소가 안 되는 이유들이 거기 있는 거죠, 사실은. 144페이지에 보게 되면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 중에는 그냥 설사약이나 변비약 혹은 경련 완화제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통증을 가라앉힐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몸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음식물을 끊거나 장 박테리아를 보강해도 차도가 없으면 정수리에 있는 뇌 문지기에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시상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약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무조건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14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사들은 장질환과 더불어 심한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에게 항우울제를 복용하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항우울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들도 모르기 때문이다. 항우울제가 기분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먼저 확인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메커니즘을 찾기 시작하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해서 항우울제를 무조건 먹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146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몸에 맞는 세로토닌의 95%를 장세포가 생산한다. 90에서 95%를 장에서 생산한단 말이거든요. 세로토닌은 힘들게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의 짐을 가볍게 덜어주고 중요한 신호분자로서 일한다. 그런 신호분자를 바꾸면 뇌에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갑자기 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이럴 때 장만 치료받으면 된다. 어쩌면 머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균총이 건강하게 되면 우울증도 훨씬 덜 걸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장은 미생물의 세계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균총. 그래서 앞에 제 동영상에 살펴보시면 10% 인간이라는 책을 또 한참을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몸이 100% 내 걸 것 같지만 10%만 내 몸이고 90%는 미생물이라는 얘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여지없이 장 얘기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태계 구실을 하는 우리의 몸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154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박테리아가 무해하고 더 나아가 도움이 된다는 의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도 있다. 한 사람의 장에 사는 미생물의 총 무게는 2kg에 달하고 그 수는 대략 100조에 이른다. 대변 1g 안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수가 지구에 사는 총 인구수보다 더 많다. 대변 1g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수가 70억 인구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박테리아들은 소화가 안 되는 음식물을 쪼개고 에너지를 만들어 장을 돌보고 비타민을 생산하고 독이나 약을 분쇄하고 면역 체계를 훈련시킨다. 다양한 박테리아들이 산, 가스, 지방 등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한마디로 박테리아는 작은 생산자다. 장 박테리아가 혈액형을 결정하고 나쁜 박테리아가 설사를 일으킨다. 그런데 이게 황금 비율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좋은 균만 다 있다고 해서 결코 장이 튼튼한 건 아니거든요. 좋은 균과 우리는 보통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좋은 균과 나쁜 균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장에는 유익균과 중간균과 유해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24대 60대 15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유익균이 25 중간균이 60% 유해균이 15%가 있는 게 배합이 쾌적한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이 비율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지구상에 박테리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지구는 이미 끝장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은 생물들이 썩지를 못하고 분해가 안 돼서 그대로 그 시신들에서
뿜어내는 그런 가스나 이런 걸로 지구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을 겁니다. 자, 우리 몸에 어떤 박테리아가 사느냐가 중요하다. 장 박테리아의 변화는 비만, 영양실조, 신경질환, 우울증, 만성 장질환과 관련이 있다. 결국은 우리는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장균이다라는 얘기예요. 균총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역 체계하고 박테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면역 세포는 장에 있는 훈련소에서 낯선 것과 원만히 잘 지내는 법을 배우고 동시에 낯선 것을 잘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 그리고 피 속에 들어가기 전에 특급 훈련을 받는데 이때 아군 세포를 공격하면 그 자리에서 솟아진다. 이 시스템은 아주 잘 기능하고 불의의 사고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요? 이게 만약에 내 세포를 공격을 하게 되면 바로 솟아진다는 건 바로 죽여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이 많이 일어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정제들 이런 것들을, 손세정제 특히 코로나 때 너무 심했죠. 이런 것들을 쓰면서 균총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면역세포들이 트레이닝할 대상이 없어요. 앞에서도 잠깐 읽어드렸지만 뭐예요? 훈련을 시키는 훈련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까 황금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또 음식도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또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균총이 황금 비율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트레이닝을 많이 못하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세포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162페이지에 보게 되면 혈액형은 박테리아로 인해 생긴 여러 면역학적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다. 측근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박테리아의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섬세한 튜닝이다. 박테리아는 종류별로 면역체계에 아주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박테리아들은 면역체계를 더 관용적으로 만든다. 왜? 관용적이지 않으면 자가면역 질환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용이라는 얘기도 있는 것이 그런 이유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조종하는 것들이 장내 세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장내 세균의 머리가 되는 것들이 프록토올리고당하고 식이섬유라는 거죠. 얘네들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163페이지에 대부분의 장 박테리아는 나쁜 박테리아가 차지할 자리를 선점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한다. 근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 미생물의 발달에서 167페이지에 보게 되면 태아를 보호하는 태포에 틈이 생기자마자 박테리아들의 정착이 시작된다. 100% 인간 세포로 구성되었던 태아에게 수많은 미생물들이 정착하여 세포수의 비율로만 보면 10% 인간의 90% 미생물이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 인간이라는 책도 있다고. 인간 세포가 새로운 미생물 동거자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볼 뿐이다. 우리가 엄마의 눈을 처음 보기 전에 엄마의 몸속 터널에 살던 미생물들이 먼저 우리의 눈을 본다. 우리는 제일 먼저 엄마의 질에 있는 미생물들을 만난다. 이 미생물들은 군사요충지를 방어하는 부대처럼 그것을 지킨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다른 박테리아들을 쫓아낼 산을 생산하고 자궁까지 이어지는 터널을 완벽하게 깨끗이 유지한다. 그래서 요즘 여성 유산균이 그렇게 잘 팔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 이제 밖으로 나갈 때가 되면 태아는 얼굴을 어느 쪽으로 둘 것인가만 결정하면 된다.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바닥을 보든지 아니면 하늘을 보든지. 그 다음에는 어느 낯선 사람의 수술 장갑을 만나고 뭔가에 감싸질 때까지 온갖 피부 접촉이 이어진다. 이미 미생물이 태아의 피부와 내부 세계에 최초로 정착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엄마의 질과 장에 살던 미생물들이다. 여기에 피부균들이 추가되고 경우에 따라 병원에 사는 여러 미생물들도 동참한다. 이것은 시작을 위한 최상의 혼합이다. 산 부대가 나쁜 침입자들을 막아내고 몸에 정착한 박테리아들이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기 시작하고 친절한 장 박테리아도 소화되지 않은 모유 성분을 잘게 쪼갠다. 결국은 엄마 항문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대부분 나오거든요. 엄마의 항문에 있는 균까지 다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는 모유를 통해서 특정한 장 박테리아들을 우리에게 준다. 예를 들어 모유에 많이 들어있는 비피도 박테리아는 일찌감치 우리 몸에 정착해 면역 체계나 신진대사를 돕는다. 생후 첫해 장에 비피도 박테리아가 적은 아기는 나중에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돼 있어요. 171페이지에 장 박테리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란성 쌍둥이라도 여느 집 형제들보다 특별히 많은 공통점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장 미생물의 작은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는 생활 방식, 만나는 사람들, 질병 혹은 취미 등에 좌우된다. 만 3살쯤 되면 장 미생물 세계가 얼추 완성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온갖 것들을 입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조건 무엇을 처음에 보게 되면 입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뭐 심리학 중에서는 구강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균총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균총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프리바이오틱스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식이섬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나 과일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 특히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육류를 즐겨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만이라도 채소를 많이 즐겨 먹는 또 한 주가 돼서 건강한 아이들과 건강한 가족의 일상을 또 일주일 영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